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여야의 신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아들 의혹 관련 질의에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황제 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은 최대 엿샘의 병가만 쓸 수 있었다며 19일간 병가 사용은 특혜라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규정대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항체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440명 중 1명에게서만 항체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표본이 적고 최근에 수도권 대유행을 반영하지 못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에 있을 때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 6,500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1억 원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21대 초선 의원 175명의 재산이 불과 5개월 전인 입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5억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부모 상속이나 공시지가 상승 외에 일부 재산을 신고해서 빠뜨린 사례도 확인돼 재산 신고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 선거에서 예상대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압승했습니다. 모레 총리 지명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자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총리 지명이 확실해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시정연설에서 신속한 4차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불거진 추미애 법무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경질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겠다면서요. 먼저 서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추석 전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는 13분간의 시정연설 전부를 4차 추경에 할애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야당이 군복무 특혜 의혹에 휩싸인 추 장관 경질 의사를 묻자 정 총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쯤에서 장관의 경질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제가 현재까지 느끼는 점은 법무부 장관이 경질될 이유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정 총리는 딱 잘라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 주던 것을 다시 징수하겠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19의 이동은 아주 가장 나쁜 겁니다. 한쪽으로는 국민 여러분들께 추석에 이동하시지 말고 방역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통행료는 면제를 해서 이동량이 늘어나도록 한다면 4차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엔 야당도 공감했지만 추 장관 아들 의혹과 2만 원 통신비 논란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예상하신 대로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독백이었다며 사과했지만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과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또한 보좌관이 군에 전화했는지 확인했느냐 하는 질문엔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너무 추 장관 변호만 하다가 국회의장에게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아들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몸을 낮췄습니다. 지난달 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반발했던 일도 사과했습니다. 사실은 독백이었는데요. 이 스피커가 켜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버린 것 같은데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들 병가 연장에 보좌관이 개입했느냐는 질문에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장관님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성이 점차 높아진 추 장관. 아들 휴가 문제로 국방부에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장관님께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하셨습니까?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요. 근데 누군가는 전화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거는 수사 중이다 말이죠. 일부 여당 의원은 질의도 않고 발언 시간 모두를 추 장관 엄호에 쏟기도 했습니다. 기정사실을 놓고 공격하는 이런 정치 공세 말고 야당도 증거를 갖고 와서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 추 장관은 아들에게는 일방적 이해를 바라는 엄마였다며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외래 진료를 받은 만큼만 병가를 계산하고 나머지는 개인 휴가로 써야 한다는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진료를 받지 않은 날도 병가로 계산한 만큼 특혜라는 건데 국방부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가를 더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추가로 공개한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공문입니다. 현역병의 진료 목적 청원 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7년 3월 13일에 작성됐습니다. 외래 진료를 받으면 진료 기간만 병가로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병가를 쓴 건 19일이지만 실제 외래 진료를 받은 건 4일입니다. 규정에 따라 서 씨는 이동 시간을 포함해 최대 6일까지만 병가를 받고 나머지는 개인 연가로 처리해야 하는데 모두 병가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특혜라는 게 김 의원 주장입니다.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변을 했습니다. 절차를 어길 이유는 많지요. 편하게 군대 생활하려고 절차 어길 일이 많습니다. 국방부는 서 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부득이한 경우 지휘관이 판단해 청원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의 경우는 앞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료와 관련된 서류가 지금 현재 부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 씨가 휴가 복귀 뒤 병가가 적절했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수사 과정에서 판단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휴가 특혜 논란에 국방부가 지난 4년 동안 카투사 병가 서류 보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서류 가운데 95%가 보존되지 않고 있었죠. 추 장관 아들의 진료 기록도 보존을 안 했던 건지 아예 처음부터 제출을 하지 않았던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배준호 기자입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병가를 나간 카투사 병사 대부분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병가를 나간 카투사 병사 493명 가운데 95%인 469명의 병가 관련 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로 2016년 0명, 2017년 2명 등 24명의 병가 관련 서류만 보존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휴가 명령의 근거가 되는 증빙 서류가 사라진 건데 일부 병사는 휴가 명령 자체가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랑 같이 일하긴 하지만 한국군 소속이기 때문에 한국군 규정대로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거는 병사 입장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육군 규정에선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을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진료비와 계산서 등의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처음부터 진료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건지 부대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폐기한 건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실한 카투사 부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검찰이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를 불러 조사했죠. 서 씨의 휴가 연장 문의를 하는 것으로 지목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은 최소 3차례 군부대 관계자와 통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성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부대 군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했던 검찰이 어제 서 씨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지난 1월 서 씨 관련 사건이 수사팀에 배당된 뒤 8개월 만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서 씨는
규정상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씨가 소환되기 하루 전엔 부대 군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소환됐습니다. 보좌관님 주식을 해야 되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좌관이 서 씨 부대 군 관계자에게 최소 3차례 전화한 내역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이던 지난 2017년 6월 14일과 2차 병가 관련 진단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21일, 휴가 미복귀로 당직 사병과 통화가 이뤄졌던 날로 지목된 25일입니다. 검찰은 소환된 인물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연락이 이뤄진 경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수단체인 자유법치센터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 씨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정광재 국회 반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손절각입니다. 이게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네네. 민주당 소속 의원이 176명이나 되는데 여러모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잡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손절각에는 이런 몇 가지 악재에 대응하는 민주당 분위기를 담아봤습니다. 원래 손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식시장 이런 투자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손절 참 하기 어려운 일이죠.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원금 밑으로 내려가서 손실을 본 상황에서 주식을 파는 걸 손절매라고 하는데 주가가 더 내려가서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손절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 손절각은 그러니까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손절매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개인적인 논란이 더 커져서 당에 정치적 부담이 될 경우에는 확실히 선을 그어서 이른바 손절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늘 논란이 되는 2명의 의원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걸 손절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명이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이상직 의원과 김홍걸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최근에 매각 작업이 중지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죠. 이 대표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김홍걸 의원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특히 의원이 되기 전에 1년에 아파트 3채를 구입하는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1년에. 네, 이 대표는 김 의원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과 지금의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의원을 콕 집어서 저렇게 좀 냉엄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의원이 중심에 있는 이스타항공 문제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더기 정리해고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그만큼 커진 셈입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부동산, 또 다른 불공정에 관한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고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후광을 안고 국회의원까지 오른 김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 이런 인식이 확산할 경우에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실어준 것 같던데요? 네, 추 장관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질책보다는 옹호성 발언으로 읽힙니다. 이 대표는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했는데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논란과 관련한 심경을 남긴 것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을 향한 충정을 얘기했다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또 불공정이라는 두 가지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추 장관에 대해서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전 법무장관은 교육, 현 법무장관은 군복무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영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예, 김 비대위원장이 말한 영린이라는 게 이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을 말하잖아요. 네. 이 영린을 건드리는 사람은 용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야당 말대로 영린을 건드린 건지 아니면 이 대표 말대로 정치 공세로 머물고 말 건지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고 또 국민은 그 수사 결과에 수긍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현모 예비역 병장입니다. 네. 현 씨는 오늘 오전에 국가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는데요. 황희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실명을 SNS에 공개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현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할지, 네. 보호 대상자로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참 논란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공익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권익위가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충분히 공익신고가 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 권익위가 공익신고 대상이 안 됐다고 이미 판단을 했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제가 오후에 추가로 좀 취재를 해보니까 권익위는 현 병장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신고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 이게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명확한 해석을 내린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권익위 측은 현 씨의 보호 신청이 있었던 만큼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최종 보호 대상 여부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하게 되면 결정이 됩니다. 예,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고 굉장히 굉장히 괴로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오늘 정치부 정반장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째 100명대를 유지하며 차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4명 중 1명은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태죠. 정부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방역의 강도는 앞으로 2주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9명으로 12일째 100명대입니다. 지역 발생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부터는 수도권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27일까지 2주 동안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방역의 강도는 특별 방역 기간으로부터 며칠 전의 상황을 종합 평가해 결정합니다. 원인 불명의 감염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그다음에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추석 방역 기간에서 필요한 조치 부분들도 결정이 될. 지난 한 달간 감염자가 폭증했던 서울시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천절, 한글날에 예정된 대규모 집회 등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9월 14일 현재 추석 연휴 및 한글날 연휴 기간에 신고된 집회는 총 117건 40만 명으로 서울시는 공문을 발송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밤 9시 이후 감축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오늘부터 평시 수준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 밤 9시부터 한강공원 내 매점과 주차장 이용은 허용하지만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 등 일부 밀집 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신규 확진자 109명은 한 달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문제는 방문 판매 업체, 산악 모임 등등 지역사회 내 산발적 집단 감염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조창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는 부분은 소규모 집단 감염입니다. 종교시설이나 의료기관, 방문 판매 등이 주요 발생지입니다. 우선 경기 부천 방문 판매 업체인 TR 이노베이션과 사라킨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된 16명으로 늘었습니다. 협력업체인 비트코인 업체들과의 연관성도 높아 방역당국은 방문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대전 건강식품 설명회 관련 2명이 추가됐고 경북 칠곡군 산양삼 사업 설명회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 금산군 섬김요양원과 관련해 1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요양시설을 통한 감염도 여전합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98명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 41명, 경기 30명, 인천 10명 등 무려 8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산악모임 카페와 관련해선 3명이 추가됐고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확진자도 2명이 늘어 추가 전파에 의한 확진자가 집회 직접 관련자의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달 초 입국한 주한미군 관련자 중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도 총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우리 국민 중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는 2차 항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07%에게서만 항체가 나왔죠. 조사 대상 1,440명 중 딱 1명입니다. 최근에 수도권 대유행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가 표본도 적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2차 항체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은 0.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2차분의 잔여 혈청 1,440건에 대해서 항체 및 중화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 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7월 이미 발표된 1차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미국 뉴욕이 24.7%, 영국 런던 17%, 스웨덴 스톡홀름 7.3%에 비교하면 국내 수치는 현저히 낮습니다. 사실상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국내 집단 면역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까지 수집된 검체만 사용했고 표본도 워낙 작아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구 디자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1,440명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가 적다라는 것이고 6월, 7월은 8, 9월에 이제 크게 유행한 수도권 이게 반영이 안 된 일이란 말이에요.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죠. 방역당국 또한 한계점을 인정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검체를 추가로 확보해 검체 조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PC방은 아예 운영할 수도 없던 시기가 지났죠. 업계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지만 매출 감소를 언제나 만회할 수 있을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안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2주 만에 내부 시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모처럼 활기를 띈 모습이지만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좌석은 띄엄띄엄, 명부 작성은 필수에 한쪽 구석에는 손님 간 거리 확보를 위해 치워둔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 있습니다. 다들 보고 계시고 상관이 없는데 음료 드실 때 제외하고 얘기하실 때도 마스크 착용하고 계셔야 돼요.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았던 PC방도 오랜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되면서 영업 정지 조치는 풀렸지만 미성년자 출입이나 음식물 판매는 금지됐습니다. 급한 숨통은 트였다지만 소상공인들은 반쪽짜리 대책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이 매장 한 곳에서 지금 고정비가 4천만 원 정도 나오는 곳인데 어저께 밤에서 오후 1시까지 매출이 3만 원이었고요. 아까도 손님들이 오시는데 오시다가 입구에서 보고 가시더라고요. 취식 금지라는 걸 보고서 손님이 함께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으며 각자 자기 자리에서 혼자 먹기 때문에 식당보다 더 안전합니다. 오락가락 지원금 기준에 대한 유흥업계의 불만도 여전합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유흥점이라고 해서 지원금 안 주고 아니라고 해서 지원금 주고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의료법 내고 업계별 자체 방역과 함께 다양한 소상공인의 타격을 헤아리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과제가 됐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그럼 이 시각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표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서울 연남동에 강재목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 기자, 지금 연남동 어디입니까? 네, 서울 경의선 숲길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이곳 거리는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그전처럼 아직까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지난 2주 동안 이곳 음식점들은 9시 이후 매장 내 식사가 불가능했습니다. 대부분 배달 수요도 적은 곳이라 9시까지만 영업을 할 경우 매출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가게들은 오늘 하루 식재료 준비부터 시작해 온종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완화된 조치에 안도감을 표하면서도 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않게 생활 방역을 준수해 주길 바랐습니다. 인근 상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실히 2.5단계 풀린 것만으로도 많이 위안은 되는데 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개개인이 그 생활 방역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가게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앉기로 이용자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역시 식사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부도 이전처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거리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게끔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남동에서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최근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랐죠. 서울 아산병원은 당장은 아니지만 이번 환자에 이어 보호자에게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냥 체온 측정 정도가 아니라 검체 검사를 하는 것으로요. 병원 내 감염이 여러모로 위험하기 때문인데 여력이 될까요? 전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9일 첫 감염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2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의료진은 물론 환자, 보호자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11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대학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산병원은 병원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 검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당 보호자를 1명으로 제한하고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자를 교대해야 하면 1명 더 허용하고 검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시스템 보완과 전산 개발 작업 등으로 인해 아직 정확한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도 현재 입원 환자가 많아 보호자까지 검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만 향후 보호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방역 조치 완화와 관련해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감염 하루 확진자가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한 달 만에 서서히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녁 9시 영업 제한으로 생계 위협에 직면한 자영업자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며 거리 두기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특히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의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 후유증이 오래 갈 수 있다고 우려한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부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실직한 상당수는 위기가 끝나고 일자리를 다시 맞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예산만 늘려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할 때는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지 등 정밀 분석을 해야 한다며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 방역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코로나19에도 파티는 계속된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에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파티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현관 밖으로 음악이 흘러나오고 대학생들이 한가롭게 홈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파티를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코로나19 확진자들. 대학생 6명은 양성 판정을 받고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친구 20여 명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20 people inside. Yeah, you might want to start clearing them out, man. I've never seen this before. There's an input on the computer that you tested positive for COVID? Yes. 확진자가 하루 10,000명 이상 나오는 프랑스 서부 도시 낭트 인근에서도 사흘간 대규모 야외 파티가 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대 4,000명이 이곳을 다녀갔는데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는 더욱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9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를 신규 확진자도 31만 명을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이 670만 명, 인도, 브라질이 400만 명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코로나19가 만들어졌다는 홍콩 학자의 폭로에 이어 우한의 한 의사는 에이즈와 사스를 합성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위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어젯밤 전남 목포에서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가 맞은편 승용차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5명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상태였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구조를 벌이고 있고 다친 사람을 옮깁니다. 고등학생 5명이 탄 렌터카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처참한 현장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자국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비가 내렸는데 과속으로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뒤로 보이는 터널을 지나 중앙선을 넘어 정면 충돌했는데 이 안전 담장이 넘어질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습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탔던 10대 2명과 맞은편 차량 조수석에 탔던 40대 남성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4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탔던 남성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10대가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성인 92년생 면허증을 가지고 렌터카를 빌린 거는 사실이에요. 생존자가 중상을 입어갖고 지금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고 충격으로 10대 중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치킨집 주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만취 역주 행위로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30대 벤츠 운전자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가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따라 경찰은 일찌감치 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습니다. 피의자가 만취 운전뿐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잘못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며칠 만에 참여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자기 차도 아닌데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옆자리에 탔던 벤츠 승용차의 원래 운전자인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정확한 당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보조금 3억 6천만 원을 부정수령하고 1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수사 4개월 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개입니다. 먼저 검찰은 윤 의원이 정 의원 전신인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을 통해 8년간 보조금 3억여 원과 7년간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 7개 사업에 인건비 명목으로 6,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모두 3억 6천여만 원을 부정수령했다고 봤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게 윤 의원의 해명이었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개인 계좌 모금이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쓴 돈도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딸 유학비와 주택구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유학자금 3억 원은 윤 의원 부부와 친인척의 자금 등으로 충당됐고 아파트 구매 자금은 정기예금과 가족 등에서 빌린 돈으로 사용됐으며 단체 자금이 들어갔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판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실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자신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임을 밝히며 서울시의 늑장 대응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실 직원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준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B씨 측은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처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가해자 징계를 거듭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뒤늦게 인사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서울시는 열흘 가까이 지난 24일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공식 문서로 접수된 내용이 없어 관련 사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경찰 수사 개시 통보 바로 다음 날에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B씨 측 변호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여권에 표기된 영문 이름이 발음도 어렵고 내 신용카드와도 달라 곤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외교부에 이어 법원 역시 이를 불허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A씨는 지난 1995년 본인 이름 원자의 로마자 표기가 WEON으로 된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여권이 만료된 지난 2018년 A씨는 WEON의 영문 발음이 부정확해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당하고 불편이 컸다며 이를 WON으로 바꿀 것을 외교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WEON 철자를 쓰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반려됐고 A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반려 취소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갔지만 지난달 행정법원도 외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로마자와 한글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로마자가 부정적 의미를 가질 때 변경 사유가 되는데 WEON 표기가 평소 불편을 가져오는 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철자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우리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NS에선 기준이 모호하다,
해외일이 많으면 여권 철자가 중요하다 등 의견이 나뉘었는데 심사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철자가 달라서 불편한 일이 많으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변경해주는 방안을 고려를 해야지. 그럼에도 WEON 표기를 쓰는 국민이 18,000여 명인 만큼 유사한 사례 철자 변경 허용은 방침상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 시절 10억 원 안팎의 재산 신고를 누락해 논란이 일고 있죠. 그럼 다른 의원들은 어떨까요? 이번 초선 의원들은 총선 후보로 신고했을 때와 국회의원이 당된 이후,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평균 10억 원 이상의 재산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번 걸까요? 아니면 재산 신고를 대충 허술하게 했던 걸까요? 이를 조사해온 선관위는 검증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김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58억 원이었지만 당선 이후 재산은 68억 원으로 10억 원 상당이 늘었습니다. 후보자 등록 당시 부인이 소유한 서울 고덕동의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 신고해서 누락했던 겁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후보자 때 예금 6억 원, 채권 5억 원, 총 11억 원 상당을 누락했다가 뒤늦게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실련이 21대 초선 의원 17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당선 후 재산이 후보 때 신고한 것보다 평균 1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866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288억 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72억 원 늘었는데 해당 의원 측은 지난 6월 비상장 주식 평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이나 후보 때 빠뜨렸던 가족 재산을 새로 신고하며 재산이 증가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처럼 후보 당시 4억 6천만 원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실무진의 단순 실수였고 고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후보자 재산 신고에 대한 경험이 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실수들이 있었어요. 경실련은 총선 후보자 재산 신고에 대해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 등록된 재산을 심사하는 과정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선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걸 이제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경실련은 향후 재산 증가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오늘 진행된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을 새 총재로 선출했죠. 스가 신임 총재는 첫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아베 내각을 계승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도 순탄치 않을 것 같죠. 박통일 기자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도쿄도의 한 호텔에서 실시한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차기 총재로 선출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유효 투표 534표 가운데 377표 몰표를 얻었습니다. 최대파 벌인 호소다파 등 5개 주요 계파의 지지를 얻으면서 일찌감치 승리는 예견됐습니다. 本日自民党総裁のバトンを菅義偉新総裁に渡します。 스가 신임 총재는 1996년 중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2012년 2차 아베 정권이 발족되고 관방장관으로 지명된 뒤로는 7년 8개월 동안 정부 대변인으로서 실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베 총리의 연장선에 있는 스가 총재는 당선 후 첫 소감에서도 아베 노선을 계승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한국에 대한 강경 노선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安倍総理が進めてきた取り組みを継承し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にはその使命があると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 스가 신임 총재는 모레 총리 지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제99대 일본 총리에 취임합니다.
임기는 아베 총재의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지만 그 전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3년 전인 2017년 말 북미 관계와 한반도 상황은 살벌했죠. 실제 상황은 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 전역에 핵무기 80개를 사용하는 전면전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전쟁 준비가 됐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의 주인공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18차례 인터뷰에 쓴 신간 경로에 담긴 내용입니다.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미국에 상당한 충격을 줬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의 전쟁 준비 발언의 진위를 알지 못했다는 고백도 담겼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남북 간 전면전에 대비해 핵무기 80개의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대응과 관련해 전권을 위임받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홀로 워싱턴 DC의 국립대성당에서 기도하며 핵무기 사용 여부를 고뇌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핵무기 사용은 작전 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기 사용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으며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한반도의 어떤 형태로든지 무력 분쟁을 막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한편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사실이냐고 묻자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남은 인생을 핵무기를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우드워드는 전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북한이 유튜브를 통해 수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복구 노력 등 현장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영어 자막까지 등장을 했죠. 외부 지원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알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계정의 한 영상입니다. 태풍을 비롯해 지난달 4차례 있었던 폭우 피해와 복구 상황을 보여주며 영어 자막도 달았습니다. 대략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에는 4차례에 걸쳐 폭우와 태풍이 들이닥쳤으며 이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서한으로 급파된 수도 당원 사단의 복구 작업도 비중 있게 다루며 체제 선전에도 열을 올립니다. 우리 원수님의 사상과 뜻을 바꾸는 데서 이 수도 당원으로서의 용해를 빛내고 돌아갔다는 이런 열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대외 선전에 나선 건데 서방 세계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 지금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수도 있죠. 실제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걸 은유할 수도 있어요. 복선도 있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외부 지원을 안 받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밀 2만 5천 톤의 구호물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SNS를 통해 밀 2만 5천 톤이 구호물자로 최근 남포항에 운송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2km 떨어진 곳에서 하역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사전 청약 예정지의 아파트 전셋값이 본격적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시작되는 사전 청약 때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유리하기에 미리미리 전세를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수도권 사전 청약 일정 발표 이틀 뒤인 지난주 목요일 전용 98제곱미터 가구가 7억 3천만 원에 전세로 나갔습니다. 올 들어서만 2억 3천만 원, 46% 뛰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 세입자 나가지 않고 물건이 없죠. 그다음 교산지구에 청약받으라는 사람 대금이 있고 같이 나오는.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도 지난주 전용 74제곱미터 가구의 전셋값이 올 들어 2배 가까이 올라 입주 이후 처음으로 5억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곳 남양주 등 내후년까지 사전 청약 일정이 잡힌 지역에 아파트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감정원 시세 기준 수도권 평균 4.4%를 웃돌고 있습니다. 하남은 13.6% 뛰었고 고양 덕양 6.8%, 남양주는 6% 올랐습니다. 3기 신도시는 해당 시군의 1년, 하남 같은 투기과열 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배분합니다. 물론 거주 기간은 본 청약 때까지로 계산하지만 사전 청약 시점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전세로 들어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이 발표되면서 예정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특히 청약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하남의 전셋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 과천청사가 있는 경기 과천과 태릉 CC가 있는 서울 노원구 전셋값은 사전 청약 일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혼례에 찾아온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게 우리의 전통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진 요즘은 결혼 문화도 바뀌고 있죠. 음식 대신 답례품을 준비하고 만나서 전달했던 청첩장과 축의금은 비대면으로 전달합니다. 이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입니다. 코로나19로 마냥 미룰 수가 없어 가까운 지인들만 초청해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또 식장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 제한도 있고 식사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서 답례품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결혼식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종이 청첩장 대신 모바일 청첩장을 전달하고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하객들은 간편 송금 등으로 축의금을 보냅니다. 실제 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축의금 송금 봉투를 이용한 모바일 송금이 직전 주말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대규모로 모여 식사할 수도 없다 보니 답례품 주문도 크게 늘었습니다. 환갑이나 이제 돌잔치에만 했던 것이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는 이제 면역력 향상을 위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한 600%에서 한 800% 정도 신장한 걸로. 한 해 웨딩 산업 규모만 20조 원 가량.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경조사 문화가 바뀌면서 비대면 웨딩 산업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이미 내놓은 밥값으로 예식장들은 식사 대신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만 원짜리를 예약했는데 손님이 받는 답례품은 8천 원짜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항의하면 실면 위약금 50%를 내라며 되레 배짱을 부리죠. 진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결혼식을 올린 정지영 씨는 답례품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웨딩홀 측에서 뷔페 식사 제공이 어렵다며 답례품으로 대신하겠다더니 식대보다 50% 이상 저렴한 상품들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정 씨가 항의하자 웨딩홀 측은 날짜를 미루는 것밖엔 해줄 게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결혼식을 해야 되고 우리는 마이너스를 볼 수 없으니까 여기서 채우겠다라는 느낌밖에 받지 못했어요. 업체 측은 4개월 전 최초 계약한 대로 진행한 거라며 코로나를 이유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운영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식대 금액은 이미 계약하신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진행이 되시는 거고. 온라인 게시판마다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예비 부부들의 글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올라옵니다. 전문가들은 대관료 등을 무료라고 해놓고 식대로 거의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웨딩 업체들의 가격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부대 서비스는 다 무료로 하면서 식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너무 크게 잡혀 있고 답례품 간의 가격 차이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웨딩 업체들이 서비스를 세분화해 적정 가격을 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무기력감이나 불안감 등을 느끼는 코로나 우울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확진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 장애인 등 우울증 고위험군이 엄청 늘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만 2천여 명.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시설에 있었던 확진자 중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를 느끼는 환자도 있습니다. 도로도 나가는 게 금지되어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서
밖에 많이 나가고 싶기도 하고 좀 답답한 게. 취업 준비생들은 기업 채용이 꽁꽁 얼어붙은 현실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작년 대비 한 반 정도가 올해 채용이 뜬 것 같고요. 붙었던 사람들이 올해 탈락하기도 하고 좀 답답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피로감으로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상담까지 늘어난 상황. 전문가들은 늦기 전에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규모 교도 조정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어떤 회사에서는 상담이 꼭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든지 취업을 지원하는 이런 고용노동부 관련한 기관에서도 상담에 대한 연결이나 음성통화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 등 서비스 사각지대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화했더니 그쪽에 그런 지원을 못한다. 그냥 혼자 끙끙 앓거든요. 하고 상담을 할 수 없으니까 화상 관련된 통로도 열어야 되고 문자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 채널들을 코로나 우울을 방치하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 방역 지원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미국 경찰관 2명이 순찰차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CCTV를 보면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경찰은 우리 돈 1억 2천만 원 상당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검은색 자켓에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경찰차를 향해 다가가더니 갑자기 조수석을 향해 총을 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총격. 여러 발을 쏜 범인은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저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총격 사고로 경찰차에 타고 있던 남녀 경찰관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시민들은 차에 풍선을 매달아 경적을 울리고 하늘로 풍선을 날려보내며 부상당한 경찰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These are folks who put their lives on the line for us, and we will find justice for them, and I pray for their recovery. Americans are united about that. 경찰은 용의자 수색에 나섰고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1,800만 원의 현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경찰이 숨진다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We're looking for that person, him, we think. And when we find that person, we've got to get much faster with our courts, and we've got to get much tougher with our sentencing.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에 이어 경찰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기존 일정보다 2주 연기된 다음 달 21일에 개막합니다. 개 폐막식과 레드카펫 등의 일정도 대폭 축소해 진행되는데 주최 측은 추석 이후 상황이 악화하면 영화제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맑고 쾌청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 20도를 밑돌며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서울이 26도, 광주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과 호남 동부 내륙, 제주도 산지에 5에서 20mm가량 내리겠습니다. 한편 경남 서부 내륙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세종의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8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전주와 대구가 28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에는 전북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 선정한 위원장의 사진입니다.
차 안에서 맥주 파티를 벌이고 있는 미국 젊은이들. 그런데 운전석은 비어 있습니다.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고속도로를 자율주행한 건데 이렇게 차의 기능만 믿다가 숨진 사람이 4명이라는 건 이들도 모르는 걸까요? 자율주행 기술도 확실히 부작용이 있네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